저는 청량리에 사는 72세 이순자입니다. 오늘 이 사연을 쓰면서도 제 손이 떨립니다. 내 인생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1968년 제가 15살 때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우리 오남매는 하루아침에 어머니 손에 맡겨졌어요. 그때 우리 청량리역 앞 시장이 얼마나 컸었는지 아시나요? 저는 그 시장 구석에서 채소 장사를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죠. 순자야, 내가 좀 똑똑하니까 오빠 좀 챙겨라. 가족은 서로 돕고 살아야지. 이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네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나가고 학교는 못 가고. 그래도 오빠만 잘 되면 우리 가족이 잘 살 수 있을 거란 희망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큰 오빠는 달랐어요. 매일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고 동네 술집마다 외상값을 달아놓고 15살 여자애가 동네 어른들한테 고개 숙여 빌면서 외상값 갚을 시간을 달라고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어떠셨을까요? 그래도 전 25에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어요. 남편은 공무원이었고 정말 착했죠. 드디어 제 인생을 살 수 있겠다 싶었는데 큰 오빠가 찾아왔어요. 순자야, 오빠가 이번에는 진짜 대박 날 것 같아. 식당 하나 차리려고 하는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남편은 말했죠. 당신 우리 살림도 빠듯한데 왜 자꾸 친정 일에 신경 쓰는 거야? 내 친정만 가족이야.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 말이 맞았는데 그땐 가족이란 이름 앞에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세월이 참 빠르더라고요. 오빠의 사업은 번번이 실패했고 전 그때마다 빚을 갚아줬죠. 신혼집 자금도 까먹고 애들 학원비도 못 보내고 남편과는 매번 싸웠고 어쩌면 제 인생은 그때부터 오빠의 그림자 속에 갇혀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가끔 생각합니다. 내가 그때 오빠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더 큰 불행이 왔을까요? 아니면 오빠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지금도 청량리 시장에 가면 그때 그 채소 가게 자리가 그대로 있어요. 거기 앉아서 울던 15살 소녀가 아직도 제 마음 한켠에 있나 봅니다. 이 이야기가 공감되시나요?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제 제 나이 70입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족이란 이름으로 평생을 희생하며 산 제가 과연 잘한 걸까요? 오늘은 친정오빠 때문에 제가 겪어야 했던 시댁에서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시어머님은 결혼 초부터 못마땅해 하셨어요. 며느리가 친정오빠 뒷바라지 한다고 살림을 제대로 못하네. 시장에서 마주칠 때마다 이웃들에게 그러셨대요. 결혼식 때부터 그러셨나 봐요. 오빠가 술에 취해서 큰 소리를 치는 바람에 그날부터 시어머님 눈 밖에 났죠. 얘, 너희 친정오빠 또 돈 달라고 했다며? 우리 아들 봉급으로. 시댁은 구경도 못하게 하면서 친정에는 매달 돈을 붓고. 그래서 내가 며느리야. 식구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더 서러웠던 건 남편이 저를 감싸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보, 이번에는 진짜 마지막이에요. 오빠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대서. 당신은 그 말만 100번도 더 했잖아. 우리 애들 학원비도 제대로 못 보내면서. 남편과의 다툼은 늘 같은 패턴이었어요. 친정 오빠 때문에 싸우다가 며칠씩 말도 안 하고 지내고. 애들은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며 자랐죠.
시댁 대소사 때마다 제1기가 죽었어요. 명절이면 시어머님이 돌아가시는 친척들 앞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는 친정이 더 중요하지. 시댁은 안중에도 없어. 시누이들은 그런 말을 듣고 더 날카로워졌고요. 올케는 친정오빠한테 돈 빌려주면서 우리 엄마 수술하실 때는 한 푼도 없다고 했잖아. 시누이의 그 말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어요. 그때 저희 통장에는 정말 한 푼도 없었거든요. 다 오빠 빚 갚느라. 지난달에는 은행에서 창피를 당했어요. 오빠가 외상값을 안 갚아서. 전화가 온다는 걸 시어머님이 들으신 거예요. 마트에서 마주쳤는데 이웃들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들 조심하세요. 우리 며느리 친정오빠가 동네 곳곳에 외상값을 안 갚았다네요. 그런데 더 마음 아픈 건 우리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예비 시댁에서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너희 외삼촌이 동네 소문난 알코올 중독자라며? 딸아이가 울면서 절 붙잡더라고요. 엄마, 저 결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외삼촌 때문에. 그 순간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제가 평생 참아온 고통이 이제 제 자식에게까지 대물림되는 걸 보는데 어제는 오빠가 또 전화했어요. 사채업자들이 찾아왔다고. 그런데 이번에는 제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딸아이의 울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시어머님의 싸늘한 눈빛도 생각났고 남편과의 수많은 다툼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70년 동안 가족이란 이름으로 참아왔는데 이제는 제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달라져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시청해 주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병원에 실려갔던 그날 이야기입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채소를 정리하다가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더니 그대로 쓰러졌나 봐요.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 응급실이었어요. 환자분 큰일 날 뻔했어요. 혈압이 너무 높으셔서 쓰러지신 거예요. 왜 이렇게 관리를 안 하셨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동안 남편 건강검진, 시어머님 병원, 심지어 오빠 해장국까지. 남들 챙기기 바빠서 저는 한 번도 제대로 된 검진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머니 입원하셔야겠어요. CT 찍어보니 뇌에 이상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데 그때 간호사님이 제 옆으로 와서 조용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자분 카드가 결제가 안 되네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며칠 전 오빠가 또 돈을 빌려가셨는데 그게 통장에 있던 마지막 돈이었거든요. 쓰러진 엄마 걱정에 달려온 아들이 그 광경을 보고 있었어요.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자기 카드로 결제하더라고요. 그리고 병실에 와서 저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엄마, 이제 좀 정신 차리세요. 엄마도 이제 72살이에요. 돈보다 건강이 먼저예요. 외삼촌은 이제 그만 버리세요. 버리다니 가족을 어떻게 버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문득 옆 병실에 대화가 들렸어요. 8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딸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너희 이모는 참 좋은 분이었어. 평생 오빠 뒷바라지 하다가 결국 혼자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어쩌겠어.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저게 10년 뒤 제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병실 창밖을 보는데 옛날 생각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25 결혼식 날 오빠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모습. 33 첫 아이 돌잔치 때
오빠비 때문에 찾아온 사채업자들. 45 아들 대학 등록금을 오빠 사업자금으로 줘버린 날. 60 딸 결혼식 때 오빠가 폭력을 휘둘러 경찰이 출동했던 일. 그리고 이제 일은 병원비도 없는 처지가 된 내 모습. 그때였어요. 오빠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사채업자들이 찾아와서 협박한다고. 순자야. 이번에는 진짜 죽을 것 같다. 오빠 좀 살려줘.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왜 평생 오빠의 전화만 기다리며 살았을까? 그리고 처음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면서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검사 결과를 들고 오신 건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너무 이기적인가요? 70년 동안 단 한 번도 거절하지 못했던 오빠의 부탁을 이렇게 끊어버린 제가 과연 옳은 걸까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들고 오신 검사 결과는 과연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저의 선택은 과연 옳았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순자님,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스트레스성 고혈압이 심각한 수준이에요. 뇌혈관이 많이 좁아져 있어서 즉시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동안 저는 늘 다른 사람의 아픔만 걱정했지 제 건강은 한 번도 신경 쓰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어요. 입원한 지 사흘째 되던 날 병원 로비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거든요. 오빠가 술에 취해서 병원으로 찾아온 거예요. 순자야, 여기 있다며? 돈 좀 빌려달라고. 사채업자들이 집으로 찾아온단 말이야. 그런데 그 뒤를 사채업자들이 쫓아오고 있었어요. 병원이 아수라장이 되었죠. 경찰이 출동했고 구급차가 오가는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는 오빠를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진실을 마주하게 됐어요. 아, 내가 도와준 게 아니라 오빠의 병을 키워준 거구나. 그날 밤 아들이 제 병실로 찾아왔어요. 들고 온 것은 오빠의 신용불량자 기록이었어요. 엄마, 이거 보세요. 외삼촌이 그동안 엄마한테 받은 돈으로 도박을 했더라고요. 치료도 안 받고. 이제는 그만하세요, 제발. 갑자기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제가 평생 지켜주려고 했던 오빠는 어쩌면 제가 만들어낸 환상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그때 병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님이셨어요. 평생 저를 못마땅해 하시던 시어머님이 아이고 며느라 내가 너무 몰랐다.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모르고 이제 그만 내려놓으렴. 평생 효부는 못됐어도 넌 참 좋은 사람이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70년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시어머님은 제 손을 잡고 함께 우셨죠. 다음 날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병원 전화로 경찰서에 연락을 했죠. 제 친오빠를 고발하고 싶습니다. 사기죄로요.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끊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여러분은 제가 한 선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지금도 저처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리가 서로의 용기가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응원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의 마지막 전환점이 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경찰에 신고를 하고 이틀 뒤였어요. 병실에 누워 있는데 문득 어머님 생각이 났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순자야, 오빠 좀 부탁한다. 내가 아니면 누가 오빠를 돌보겠니?
그 말씀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는데 문득 깨달았어요. 어머님도 이런 제 모습을 원하지 않으셨을 거란 걸. 저와 오빠 모두 불행해지는 이런 삶을 바라지 않으셨을 거란 걸. 그날 오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오빠가 체포됐다고. 알고 보니 그동안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기를 쳤더라고요. 저한테 받은 돈으로 도박을 하고 다른 피해자들의 돈으로 술을 마시고 면회를 갔어요. 구치소 면회실에서 마주한 오빠의 모습은 제가 기억하는 그 당당하던 오빠가 아니었어요. 순자야. 미안하다. 내가 너무 잘못했다. 처음 들어보는 오빠의 사과였어요. 70년 동안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그 말을 구치소에서 처음 들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오빠, 이제 술 끊고 치료 받으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야 해요. 제가 내건 조건은 하나였어요.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는 것. 오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남편이 저를 안아줬어요. 4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죠. 여보 미안해요. 당신 마음도 모르고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우리 가정보다 친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 같아서. 그때 시어머님이 방에서 나오셨어요. 아이고. 이제 와서 그게 무슨 미안하다는 소리야. 서로 붙들고 살았으면 됐지. 앞으로는 네 건강이나 챙기렴. 눈물 바다가 됐어요. 그동안 차갑기만 하셨던 시어머님이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데 수십 년간 묻어두었던 서운함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한 달 뒤 교도소에서 소식이 왔어요. 오빠가 치료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고 있다고. 처음으로 술 없이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요즘 아침마다 동네 공원을 산책해요. 7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벚꽃이 이렇게 예쁜지도 몰랐어요. 매년 피었다 졌을 텐데. 전 한 번도 제대로 바라본 적이 없었네요. 시장에서 만난 단골 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순자 씨 요즘 얼굴이 좋아졌어요. 훨씬 젊어 보여. 며칠 전에는 손녀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이제 우리랑 여행 가요. 할머니도 이제 할머니의 봄이 필 차례야.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동안 저는 봄을 기다리기는커녕 계절이 바뀌는 것도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어제는 오빠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순자야. 내가 나를 고발한 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었다. 처음으로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됐어.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읽다가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새로 쓰려고 해요. 늦었다고요? 아니요. 이제야 진짜 시작인걸요. 여러분도 저처럼 새로운 시작을 망설이고 계신가요? 함께 용기를 내보아요. 봄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70년 만에 처음으로 공항에 왔어요. 손녀가 졸라서 제주도 여행을 가게 된 거죠. 처음 타보는 비행기. 제 손을 꼭 잡아주는 손녀를 보니 마음이 찡했어요. 할머니 여권은 언제 만드실 거예요? 다음에는 해외여행도 가요. 그 말을 듣는데 웃음이 나더라고요. 평생 시장 바닥만 보고 살던 제가 이제는 하늘을 날아 여행을 다니게 되다니. 지난주에는 문해교실에 등록했어요. 가게 장부는 겨우 볼 줄 알았지만 책은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첫날 선생님이 책을 나눠주시는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고 말고요. 이순자님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울었어요. 제가 평생 못하고 살았던 것들을 하나씩 해나가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어요. 그리고 얼마 전 교도소에서 오빠가 편지를 보냈어요. 6개월간의 재활 치료를 무사히 마쳤다고. 이제는 술 대신 그림을 그린다고. 순자야, 내가 그린 그림 보낸다. 내가 나를 구치소에 넣어준 덕분에 나도 이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어. 동봉된 그림을 보는데 청량리 시장의 풍경이더라고요. 어린 시절 제가 채소 장사하던 그 자리. 오빠의 기억 속에도 그때가 있었나 봐요. 시어머님은 요즘 저를 데리고 복지관에 다니세요. 아이고 며느라. 우리 같이 요가나 배우자. 이제는 너도 좀 살아봐야지.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인데. 이제는 시어머님과 함께 요가를 하고 커피도 마시고 수다도 떨어요. 남편도 많이 달라졌어요. 퇴근길에 꽃을 사오기도 하고 주말이면 등산도 가자고 하고 여보 우리도 이제 새로 시작해보자. 당신 웃는 모습이 참 예뻐. 문득 거울을 보니 제 얼굴에도 미소가 있더라고요. 그동안 잊고 살았던 제 모습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근데 가끔 문득 두려워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 내가 이기적인 건 아닐까? 그래도 이제는 알아요. 제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걸. 어제는 손녀가 SNS라는 걸 만들어줬어요. 저의 새로운 시작을 기록하자고. 첫 게시물로 올린 건 문해교실에서 쓴 일기예요. 나의 70년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이제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다. 여러분, 저처럼 망설이고 계신가요? 새로운 시작이 두려우신가요? 괜찮아요. 저도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다고. 우리 함께 시작해 볼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무료입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 됩니다. 감사합니다.